두 번째 세션은 초청 강연 세션입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알찬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 강연 세션에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공학회 김경기 차기수석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 2는 기조연설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초청 강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엔비디아 한국 사업 총괄 대표 정소영 대표님이신데요. 모시기 직전에 제가 간단하게 양력 소개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영 대표님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전산과학 전공 학사 및 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는 타온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SK 텔레테크, 네이버 시스템에서 일을 하셨고요. HP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엔비디아에서 일을 해 오고 있으십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AI 슈퍼컴퓨팅 for New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예, 박수로 정소영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소영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많이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이제 GPU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GPU뿐만 아니라 소위 가속 컴퓨팅, 이 가속 컴퓨팅은 GPU 그리고 또 CPU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쿠다 소프트웨어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말 그대로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을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이상 GPU 회사나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가속 컴퓨팅 플랫폼 회사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결국은 데이터는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더 빠른, 강력한 컴퓨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 컴퓨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또 그에 걸맞는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컴퓨팅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I 같은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류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의 모든 비즈니스들은 엔비디아가 만든 이런 가속 컴퓨팅 플랫폼들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난제들,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또 반대로 컴퓨터라는 산업 자체가 근본적인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AI라는 것이 기존의 그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많은 종류의 산업에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AI가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AI라는 것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AI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 AI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빠르게 연산하는 그런 어떤 이 관점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전통적인 뭐 인코딩 알고리즘이라든지 암호화 알고리즘처럼 AI는 복잡한 수학 계산으로 이루어진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관점이 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기라는 개념으로 AI를 접근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AI는 단순하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종류의 컴퓨팅 플랫폼을 디파인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그 소위 새로운 종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정의하고 그 알고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고 또 메인터넌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AI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디파인하고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 모델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실제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많은 부분들이 AI 기반의 개발 방법론 또 AI 기반의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죠. 네, 소프트웨어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런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잘 지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접근법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 기대 효과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그 전통적인 HPC 영역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복잡한 계산의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대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영역들인데 그런 영역들에도 최근에는 소위 AI 피직스라고 해서 어떤 미분 방정식 개념의 접근법 대신에 AI 모델들을 정의하고 그런 어떤 HPC 영역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법들도 AI 기반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더스트리 도메인에 맞는 종류의 AI 모델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기존과는 색다른 종류의 컴퓨팅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AI라는 것들이 더 이상 도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하나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산업의 분야로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항상 말씀드리는 AI 팩토리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팩토리는 어떤 재료와 또 사람과 휴먼 리소스와 자본과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개념이었다면 AI 팩토리는 전기와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고 그 인텔리전스가 또 기존의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개념이 AI 팩토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팩토리 구축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현재 이제 GB200 NVL70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GPU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렉에 72개의 GPU가 마치 버추얼하게 하나의 그런 CUDA 관점에서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GPU를 연결할 수 있는 NVLink라고 하는 인터커넥트 기술들 그리고 또 멀티렉들 노드와 노드 간의 멀티렉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피니밴드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CPU 그다음에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등등 많은 부분들이 이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런 슈퍼컴퓨터 하드웨어만으로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CUDA-X라고 하는 각 인더스트리 이 도메인별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의 성능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쿠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API를 통해서 각 도메인들, 뭐 AI라든지, 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제조의 다양한 EDA 가속화라든지, 뭐 리소그래피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많은 도메인에 있어서의 가속 컴퓨팅들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쿠다엑스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 영역들은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고객들과 이런 쿠다엑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거나 혹은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쿠다엑스 라이브러리를 같이 디벨롭하고 활용하는 일들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컴퓨팅이 필요하냐? 결국 스케일링 로 때문이죠. 뭐 이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적인 스케일링 로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델과 그런 많은 데이터와 큰 모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컴퓨팅 자원이 있을 경우들은 AI의 성능은 점점 좋아진다라는 개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초창기는 이런 스케일링 로 때문에 여러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큰 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하는 근거가 됐었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주로 강력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MOE 같은 모델이나,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라지 스케일 모델들을 라지 스케일 클러스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분산 학습, 다양한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실제 프리트레인드 단계에서 요구되는 스케일링 로를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이런 프리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 어떤 구체적인 태스크들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태스크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뭐 프로닝 같은 기법들이나 퀀타이제이션들, 최근에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지 디스틸레이션과 같은 이런 많은 메커니즘들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많은 이 리소스들도 실제로 컴퓨팅에서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이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이 생성형 AI들, LLM 모델들의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쿼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 심플한 간단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생성형 AI나 LLM 모델들이 단순하게 퀘스천에 답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답을 실제로 만드는 소위 리즈닝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 리즈닝 같은 경우들은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하나의 결과를 또 다음 어떤 태스크의 인풋으로 넣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심플한 인퍼런스보다 훨씬 더 헤비한 잡을 수행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로가 단순하게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의 강력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걸 넘어서서 이런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서빙 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종류의 컴퓨팅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컴퓨팅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이제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스케일링 로로 인해서 더 많은 컴퓨팅을 통한 이 결과물들의 퀄리티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챗GPT가 이제 3년 정도 나온 지 3년이 됐고, 초창기부터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챗GPT의 퍼포먼스나 3년 전의 결과물들의 퀄리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이 인텔리전스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종류의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AI라는 산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산업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AI에 대한 컨섬션, 빅테크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AI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AI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AI를 포함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 컴퓨팅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환의 시점이 현재 오늘날의 그런 어떤 큰 그 지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결국 더 많은 종류의 인프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최근의 패러다임의 큰 전환기 중에 하나는 인퍼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학습을 즉 퀄리티가 좋은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출과 또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또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죠. 결국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잘 쓰기 위해서인 거고 그런 어떤 이 강력한 성능의 LLM 모델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때 새로운 가치,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서빙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가치가 생성된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LLM 모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만 단연코 최근에 가장 핫한 타입의 모델들은 MO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 굉장히 하이 레벨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그런 탑 모델 중에 상위 10개가 대부분 MOE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국내에서 생성형 AI라든지 LLM, 자체 LLM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도 MOE 기반의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MOE 기반의 모델들을 갖다가 자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사실 MOE 모델이 인기가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링 로로 인해서 모델을 크게 키우고 그 큰 모델에 많은 인텔리전스를 넣고자 하는 것이 큰 트렌드였는데 실제 우리가 동작하는 인간의 메커니즘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분야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다양한 인지 작업을 처리하는 분야들이 특정 분야에 몰려 있거나 믹싱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예컨대 언어 처리라든지 어떤 사물 인식이라든지 어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접근법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영역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 기능들이 이 뇌 내에 여러 가지 분야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실제 MOE 같은 경우들은 소위 엑스퍼츠라고 하는 그 단위들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전문 도메인에 해당되는 엑스퍼츠들이 학습이 되면서 실제 액티베이션들은 필요한 엑스퍼츠들의 컨비네이션들로 이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모델이면서도 실제 인퍼런스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몇몇 엑스퍼츠들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레이턴시라든지 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천억 개나 이런 라지 스케일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토큰을 제너레이션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MOE의 그런 복잡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큰 어떤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서 실제 배포나 서빙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점들도 기존의 댄스 모델에 비해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인퍼런스를 저희는 라이트한 로크로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 트레이닝은 헤비하고 인퍼런스는 라이트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류의 컴퓨팅이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인퍼런스는 라이트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워크로드 단위로 보더라도 리즈닝으로 인한 인퍼런스의 헤비니스, 그리고 실제 이 서빙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의 생성형 AI나 LLM 이 인퍼런스를 접목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빙하는 스케일에 따라서 인퍼런스의 전체 애그리게이션의 스케일은 굉장히 헤비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오퍼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퍼런스에도 이제 실제 굉장히 헤비하고 강력한 종류의 AI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시대가 왔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인퍼런스에도 강력한 그런 컴퓨팅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최단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값비싼 연구자들과 또 비즈니스 니즈를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닝 같은 경우들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심플한 거죠. 하지만 인퍼런스는 복잡합니다. 한 가지 팩터 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팩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아웃풋 랭스가 뭐 1K짜리의 서빙과 256K짜리의 서빙과 최근에 굉장히 그런 하이 덴시티 1밀리언짜리의 어떤 서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각각의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적화 기술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인퍼런스는 이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오퍼레이션당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 결과의 어떤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따라서 TCO에 대한 매트릭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스루풋이 더 중요한 종류의 인퍼런스가 있고, 또 레이턴시나 뭐 이런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 더 중요한 인퍼런스가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팩터들을 골고루 만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서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퍼런스가 라지 스케일의 인퍼런스가 트레이닝보다 전체적인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GPU나 이런 걸 넘어서서 전체적인 어떤 이 풀스택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풀스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MVL GB200, MVL72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리 연결되어 있는 72개의 GPU를 써서 학습 성능들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MVL72가 인퍼런스 서비스에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또 큰 그 가장 강력한 ROI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OE 서빙에도 MVL72가 굉장히 강력하게 쓰이게 되는데, 실제 라지 스케일 MOE 모델들은 파라미터의 크기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분산 서빙하는 메커니즘들이 필요합니다. 엑스퍼트들을 모두 다 하나의 GPU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엑스퍼트 패러럴리즘 기법들이 서빙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퍼트들 사이에 라우터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더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그 MOE 모델의 서빙 레이턴시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특히나 메모리 이 레이턴시가 이 밴드위스 블락킹 될 수 있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MOE 서빙의 중요한 요건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MVL72의 강력한 MV-링크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토폴로지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MVL72 내에 있는 MV-링크나 MV-스위치의 기법들이 인퍼런스 서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 뭐 딥식 R1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키미 K2 모델들이나 그 다음에 미스트랄 이런 모델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MV-링크 72, GB200 모델들이 기존의 그런 H200이나 이런 모델 대비 최대 10배 가량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가로축은 세로축 같은 경우는 토탈 스루풋이고 가로축은 실제 유저당 기본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유저당 성능을 좋게 만들면 스루풋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전체적인 스루풋을 높이게 되면 개별 유저별로 어사인 될 수 있는 서비스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 밸런스가 중요하게 되는데 적정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특히나 가장 최적화된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인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NVL72의 서빙 메커니즘이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아니고 실제 앞서 나와 있는 인퍼런스 맥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테스트된 결과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구조가 실제 인퍼런스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AI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인퍼런스의 코스트는 점점점 내려가는 이제 상황들이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더 강력한 그런 타입의 AI 서비스를 내놓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웃풋 랭스가 1K, 4K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밀리언 단위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멀티모달 기반의 다양한 어떤 동영상 생성이라든지 이미지 생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LLM들이 내놓고 있는 심플한 센텐스 기반의 아웃풋이 아니라 굉장히 더 헤비하고 또 터프한 그런 종류의 복잡한 워크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최근에 AI 기반의 코파일럿들은 대부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 코파일럿의 요구사항들이 단순하게 펑션 하나에 대한 모듈 하나에 대한 어떤 이 기능들을 넘어서서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어떤 스크립트나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재생, 특히나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의 동영상 재생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인퍼런스의 요구사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터프한 컴퓨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에 맞는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 기법들이 인퍼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형 AI 같은 경우들은 분산 서빙, 디스애그리게이티드 서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산형 서빙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그 생성형 AI 기법들,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형 AI 기법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빙 메커니즘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인풋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그 이해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토큰들을 제너레이션하는 형태의 기법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법들이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또 병렬적으로 이해한 내용들을 컴퓨팅 굉장히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 KV 캐시의 값을 저장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저장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토큰 바이 토큰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소위 이 방식을 통해서 디코딩 해 나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텍스트 프리필 단계와 또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요구사항들이 각각 CPU 컴퓨팅 인텐시브한 잡이냐 메모리 인텐시브한 잡이냐의 워크로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워크로드의 패턴과 특성에 맞게끔 전체적인 인퍼런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하나의 싱글 GPU를 통해서 이런 컨텍스트와 또 제너레이션들을 수행하는 기법들 대신에 최근에 그런 어떤 분산 서빙 메커니즘에서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와 또 디코딩하는 단계들을 분리해서 서빙하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LLM의 서빙 요구사항에 맞게끔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컨텍스트와 또 디코딩을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싱글 GPU를 통해서 서빙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류의 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출한 그런 라마 3.1 모델에 대한 서빙 결과인데요. 예, 그 ML 퍼프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저희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제출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disaggregated 서빙 메커니즘들을 NVL72로 적용을 해서 16개의 GPU를 이제 제너레이션 용도로 쓰게 되고 네, 나머지 56개의 블랙웰 GPU를 이제 컨텍스트용으로 쓰고 실제 두 사이에 풀리 연결되어 있는 NVLink를 통해서 전체적인 라마 3 3.1의 결과의 성능들을 해냈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썼을 때 우측에 보시는 차트를 보면 쓰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썼을 때가 약 50% 정도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NVL72와 같은 강력한 이런 컴퓨팅 이 플랫폼들이 이제 서빙 인퍼런스에도 잘 맞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다음 제너레이션이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 올 3월 GTC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내년도에 출시가 되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NVL72 그레이스 블랙웰 GB200과 동일한 리퀴드 쿨링 방식으로 동작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위쪽에 이제 루빈 GPU가 있고 아래쪽에 베라라고 하는 CPU가 장착되는 이런 트레이들이 쭉 구성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빈 CPX라는 새로운 종류의 GPU를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루빈 CPX는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긴 컨텍스트, 최근에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인풋 사이즈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도 컴퓨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컨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히나 스루풋이라든지 또 성능들을 높이기 위한 특수한 종류의 GPU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루빈 CPX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 앞서 나왔었던 컨텍스트와 제너레이션 단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용도로 저희가 만들게 됐고, 기존과는 뭐가 다르냐? 네, 기존에는 보통 HBM 메모리만을 저희가 써왔는데 실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잡 대신에 컴퓨팅 인텐시브한 잡을 요구하고 또 큰 사이즈나 또 적은 전력을 요구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GDDR 메모리를 이제 라지 스케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AI용 GPU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인코더나 디코더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멀티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에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VL 베라 루빈 144의 모듈 중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루빈 CPX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타입의 이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더 큰 라지 스케일의 인퍼런스를 위해서라면 별도의 렉에 베라 루빈 CPX만 장착되어 있는 트레이를 꽂아서 이렇게 라지 스케일로 구성하고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최적화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체적으로 강력한 종류의 컴퓨팅 플랫폼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또 잘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라지 스케일의 서빙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한 저희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역시 올 3월달 GTC에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대한 라지 스케일의 생성형 AI나 이런 LLM 전용 그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뭐 disaggregated 서빙이라든지 또 GPU에 대한 스케줄링들,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서 GPU 할당들을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KV 캐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쿼리나 예전에 들어왔던 쿼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KV 캐시 값들을 HBM 메모리나 GDDR 메모리에만 저장을 하는데
실제 다이나모의 다양한 옵션, 오프로딩 기술들을 써서 필요할 경우들은 뭐 CPU 메모리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프로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강력한 인퍼런스 플랫폼들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오픈 소스 진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워크들과의 효과적인 연동이라든지 백엔드 서포트들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PU가 이제 블랙웰 GPU입니다. 한국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고객들이 블랙웰 B200이나 B300과 같은 모델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저희 예정대로 이제 루빈이라는 GPU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파인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GPU를 저희가 내놓을 계획이고 이 전체적인 플랜들은 특별한 변경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시장에 내놓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서 몇 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좀 앞에 좀 전해 주시죠. 마이크 아니면 거기 마이크에 서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 애뉴얼리 계속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를 예를 들어서 브레벨을 힘들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를 다 구성을 했어요. 구성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내년에 또 루빈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아까 28년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고 통신에는 있지만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급하는 NPU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엔비디아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타입의 GPU가 나왔다고 해서 구형 GPU를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것처럼 쿠다 레벨에서의 백워드 컴패터빌리티가 지원되기 때문에 활용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그 다양한 타입의 GPU를 활용하시는 고객들의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새로운 종류의 GPU가 나왔다고 해서 구형 GPU를 물론 새로운 타입의 GPU가 훨씬 더 그런 전력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새로운 타입의 GPU를 원하시지만 또 구형의 GPU는 그 나름대로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또 항상 최상의 GPU만을 다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고 계시고 실제 각각의 클러스터를 별도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같은 걸 활용하셔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들이 현재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그 시점에 가장 좋은 플랫폼과 또 제품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예컨대 오늘날 AI를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가 루빈이라는 새로운 GPU가 나오니까 올해 투자는 보류했다가 내년에 사야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사의 워크로드에 잘 맞는 타입의 제품들과 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시고 또 새로운 타입의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성능은 계속 높아지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전력인 것 같습니다. 파워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앞으로는 순행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물론 이제 HBM도 있고 하니까 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하실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어떤 뭐 전력이 높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놓는 새로운 종류의 제품들은 항상 이전 제품 대비 전체적인 그 성능 대비 전력들은 월등하게 상승되고 있는 수준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제품들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력의 수치가 높아지더라도 전력 효율성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이라든지 또 발열의 절대적인 수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량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저희는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세대 제품들에서는 리퀴드 쿨링들, DLC라고 흔히 부르는 리퀴드 쿨링들이 데이터 센터 그런 냉각의 가장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기타 부품이나 제품 레벨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타입의 저전력 CPU라든지 또 저전력 메모리라든지 실제 네트워킹 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라지 스케일 같은 경우들은 심지어 트랜시버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들을 높여 나가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절대량들을 줄이려고 하는 혁신들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혹시 여기 앞에서 좀 해주시면. 예. 여기까지 와서 질문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슬라이드 중에 그 다이모 그 나온 슬라이드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오픈 소스 관련된 코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거 보여줄 수 있으세요? 다이모 그 화면 나온 거. 다시 안 되나 보죠.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파이토치나 텐서 알티나 뭐 실리콘 그래픽 라이브러리 등의 이제 오픈 소스를 풀리 지원한다는 이제 코멘트가 있으신데, 엔비디아 하면 이제 쿠다가 대표적인 이제 그 킬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진정으로 이런 이제 오픈 소스 쪽을 다른 쪽에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쪽까지도 이렇게 좀 풀리 지원한다는 게 이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이신 건지, 아니면 현재도 이런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쪽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쿠다 이외의 다른 또 이런 개발자 생태계 쪽에서 대해서도 엔비디아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의 컴퓨팅 플랫폼들은 쿠다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은 변화는 없고요. 아마도 아까 다이나모의 백엔드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제 서빙을 하는 서빙 엔진들은 지금 뭐 저희가 내놓고 있는 TR 테레렘과 같은 그런 엔비디아 솔루션도 있고, 오픈 소스 진영에서 VLM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타입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모라는 그런 서빙 플랫폼들은 저희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진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그러면 좋은 발표해 주신 정서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